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꼭 1년입니다. 두 거인이 주고받은 관세 폭탄에 중국은 28년 만에 최저 성장, 미국 역시 수출 11% 줄고 수입 32% 감소하는 내상을 입었답니다. 그런데도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4월에는 미중 간 합의가 나올 거라더니 6월은 돼야 미중 정상회담 열리고 합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전망은 어두워졌습니다. 당장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중간에 낀 한국 경제 불안감은 커졌고 유일한 버팀목이던 수출 감소세 심각합니다. 미중 무역전쟁 1년 분석하고 앞으로 1년 전망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샵 3698 유료 문자 100원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경기대학교의 오대원 교수님,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한재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 한국은 무엇보다 수출 감소가 걱정입니다. 4개월 연속 감소인데 반도체 수출이 4분의 3토막으로 줄어든 게 큽니다. 4분의 3토막으로 줄어든 게 큰일입니다. 수출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8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14억 4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수출이 25%나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도 11.8%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비중이 가장 큰 중국 수출이 12% 넘게 줄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4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넉 달 연속 수출 감소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한 뒤 처음입니다. 다만 수출 감소 폭은 지난달보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이 한 22% 좀 수출이 잘 되면서 이번 달에 이렇게 수출세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승용차도 지난달부터 약간 플러스로 다시 돌아섰거든요. 수출은 줄었지만 무역 수지는 5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절반 넘게 줄면서 수입액도 1년 전보다 3.4% 감소한 27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전쟁 하면 한국 경제 걱정된다. 중간에 낀 고래 등에 낀 새우 신세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5%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최영호 고문님, 네. 반도체 수출이 가격이 떨어진 겁니까? 양이 줄어든 겁니까? 처음에는 11월, 12월 달에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물량은 그대로 유지를 했었는데 갑자기 2월부터 물량까지 줄어들기 물량 시작합니다. 자체가 줄었다. 지금 저쪽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예. 왜 처음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값 좀 깎아주세요 이러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물건을 못 받겠습니다. 이 상태로 와서요. 오더 자체가 줄고 네, 있다. 지금은 문제가 가격 하락과 물량이 주는 것이 합쳐서 지금 말씀하신 25%대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반도체 경기가 꺾였다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는 별개로? 올해에 아주 극적으로 많이들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는 왜 무역 거래라는 게 연간 예.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크게 적용이 안 됐는데요. 네, 올해 1월부터는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관세에 올라간 부분들을 일부 책임을 져줬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달러 또 보니까 요인이죠. 관세와 환율로 이것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질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에서 예. 어떤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폐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그런 1분기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출이 줄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었던 수출이 줄어드는데 품목별로 봤더니 맨 화면 왼쪽에 보시는 반도체가
무려 24%, 4분의 1로 줄었다라는 4분의 1이나 줄었다는 통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도 지금 12% 줄었다고 우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맞나요? 숫자가 오대영 교수님? 예, 월별로 해서 보면 사실 수출 둔화세가 지난 4분기 이후 급감하는 이런 추세를 수출이 예, 굉장히 예. 둔화하고 있는 거. 지난 1월 같은 경우에는 한 19% 정도 줄었으니까요. 예. 굉장히 충격이 큰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 수출의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중국에서 12%나 줄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일 큰 건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지난 2003년 이후에 계속 증가세나 이렇게 좀 좋아지다가 예.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드는 거는 꺾이는 거는 되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를 제외하고는 되게 특이한 경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났을 때 이후로는 지금이 최악이다. 2015년도에요. 예. 중국이 7% 성장률이 깨집니다. 그때 위기설이 한번 왔었거든요. 네네. 위기설이 오면서 우리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IT들이 쫙 커지면서 그걸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유니콘 기업들이 예, 나왔었죠. 그때 우리 다시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수출이 예.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활기를 띄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의 상황들을 잘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이번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참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토론을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님이신 한재필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수출이 12%가 줄었다면은 미국도 꽤 줄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제가 네네.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 기간 동안에 중국 12% 줄었다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똑같이 미국 수출도 이렇게 줄었다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현재. 예, 저도 그런 자료를 좀 찾아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얘기는 예. 대미 수출은 큰 영향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지금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시고 다 지적하신 대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이제 줄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30% 줄었다고 미국이 맞아요. 예, 줄었다고 예. 하면 이제 산업 구조를 보면 사실 중국과 한국의 어떤 경제의 밀접성을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보내고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연결고리가 지금 이쪽에 준다고 하면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지만 중국산 수입이 미국이 줄다 보니 우리는 중국에다 중간재를 수출을 했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대중 무역이 네네. 줄어든 게 더 눈에 많이 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설명. 기조가 앞으로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작년이 미국이 희한한 숫자들을 뭐 생산이 됐어요. 왜냐면 어떤 게 있습니까? 10년 만에 무역 적자가 최대가 납니다. 무역 적자가. 예, 달러가 강세가 되고 3%대 성장을 하니까 예. 수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사실 관세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할 때 보면 미중 간의 무역 적자가 3천억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네. 없앤다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천억 불입니다. 예. 두 자리 중과세를 가져가는 등 그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수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적자도 더 늘어났고 예, 미 중간에 그런 숫자도 지금 뭐 악화일로에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습을 갖춰가는 게 지금 1, 2, 3월 달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트럼프가 원했던 그림 아니죠. 아니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상품 수지도 뭐 8,900억 나고 예, 뭐 예. 지금 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 꺼내 주신 김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1년째 벌여서 오늘이 꼭 1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1년을 그럼 결산을 한번 해보죠. 전쟁을 벌였는데 무역 갈등을 했는데 그럼 정말로 미국은 이 갑의 위치에서 얼마나 그럼 뭘 얻었고 상처는 그럼 어느 쪽이 더 큰지 한번 따져보죠. 어느 쪽부터 할까요? 중국부터 볼까요? 오대영 교수님? 예, 중국의 경우에는 예. 기존에 미국에 수출해야 됐던 것들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빨리 밀어내줘야 해서 1, 2, 3분기까지는 사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4분기 때 결정적으로 확 꺾여서 예. 중국이 대미 수출이 확 줄어듭니다. 사실 아까 우리나라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계나 승용차 쪽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반사 이익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는 줄었지만 미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이 늘어나는 예, 경우가 우리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 정도 확 늘었고요. 중국에 예. 대해서는
14% 정도 확 줄어든 게 지난 4, 4분기 때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하는 거는 지난 4, 4분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악화되고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변화가 생긴 다음에 수출에 직접 반영되는 시간에 조금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0년 전, 20년 전에 제 기억에 저희가 젊었던 시절에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시절에 중국에 가보면 이 나라 이거 중국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냐 이렇게 중국을 업수이 여기고 그랬던 시절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계속 고도 성장을 해서 지금 6.5 올해 같은 경우에 6.5% 성장했죠. 6.6% 6.6%.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1990년 이후 최저치래매요. 예, 이게 98년 이후부터 계속 성장세가 고점을 찍다가 지금처럼 6%대 떨어진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이 정도면 중국에서는 경착륙입니까? 중국에서는 예상한 범위 그러니까 6%대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네. 우리가 경착륙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죠. 특히 지난 4, 4분기처럼 이렇게 쇼크가 큰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최근에 오대영 교수님 제가 자꾸 중국 여쭤보는 게 중국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중국을 실제로 오가시면서 이제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중국 최근에 다녀오셨나요? 예.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지난 겨울에 지난 예. 겨울이면 뭐 최근이시라고 예, 보고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와 중국 경제가 이게 좀 고생하고 있구나, 고전하고 있구나, 휘청거리구나 이런 거를 학술적으로 만나 보면은 그 느껴지십니까? 실제로는 사실 중국이 수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내수 중심으로 넘어간 게 벌써 10년 됐습니다. 네. 미국에다 물건 팔아먹고 살던 중국에서 이제는 15억 인구를 기반으로 엔진으로 한 해서. 예. 내수로 확 돌아든 예. 게 느껴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뉴노멀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한 지 이미 10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예. 중국이 이제 수출 쪽이 줄어들면 분명히 기업들은 타격을 받는데 네.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게 잘 안 느껴지고 직접 가보셔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는 잠시 뒤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필 교수님, 네네. 미국과 중국의 1년 무역 전쟁. 자, 결과를 분석을 해놓으면 어느 쪽 상처가 더 큰가요? 교수님 보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상처가 크다고 좀 봅니다. 아하.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초구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이 사실은 좀 수치적으로 보면 예. 수출은 뭐 12% 줄었습니다만 수입은 32% 줄었으니까 비교해 보면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일시적인 그 치수로 나타날 수 있는 호조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도 금융 빼놓고는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하. 그리고 뭐 중국은 좀 설명했지만 중국도 지금 수출 줄면서 줄고 좀 뭐 피해가 왔습니다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또 조금 견딜 수 있는 내성도 좀 센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싸움이 길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좋은 부분은 없는데 이게 제가 뭐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게 이런 행보가 과연 누구한테 정식으로 더 좋겠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같긴 네. 하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중국하고 조금 강하게 가고 나니까 좀 지지율도 막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자기 뭐 이상한 또 이런 저런 얘기 뭐 나중에 나올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조금 뭔가 좀 무마되는 것 감춰지는 같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정치로 좀 이득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실 그 미국 경제는 호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간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저도 피해는 중국이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중국이 견디기 어려울 거다라는 예, 제 교수님의 생각은 전망. 그렇습니다. 예. 이거 지금 하강 국면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2019년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한다고 본 거죠. 미 연준도. 네.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에 고점을 형성한다 그랬는데 그게 2년 앞으로 당겨진 거죠. 그래서 2017년으로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라는 것들이 이제 숫자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좀 성장을 안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 탓이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 자체의 경제 둔화가 훨씬 더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미국에게도요. 미국에게도 그러고 다 전 세계에도. 전 세계. 뭐 어차피 아하, 이제 성장률을 끌고 갔던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야지 미중 무역 전쟁 이거 만약 오늘 미중이 합의를 했다 그래서 예. 이 전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끝난 건 아니다. 이것은 미래 산업에 대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네. 상수로 그대로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경기 둔화가
훨씬 더 이 요인이지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아주 중요한 영향이라 이것도 벌써 우리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2달 전, 3달 전에 전문가들은 다 알고 계시는군요. 전문가들은 그걸 발표를 했어요. 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합의가 되는 순간 뭐가 좋아지냐? 증시에는 굉장히 환영이 되거든요. 증시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증시가 지금 이제 꺾이고 있던 그것이 다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호를 하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이제 뭐 결말이 나야 된다는 거지. 전 세계 경기 둔화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하고는 크게 상관이 상관이 없다. 없는 거다. 예. 일반인의 시각으로 좀 전문가들은 다 알고 계신다 하지만 제가 시청자 눈높이에서 다시 좀 여쭤보자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우리 수출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어려워질 거라는 걱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보다는 중국 경기 자체가 둔화되는 15억 인구의 이 경기 둔화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지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100% 요인은 아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사실 미중 무역 전쟁하면 사실 저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렇군요. 오 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최종재 수출이 더 늘었어요. 예. 그다음에 관세 매기기 전에 미국 뭐 재무성이나 이런 데서 암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거를 대처할 품목이 뭐 있는지 조사까지 해갔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로 이제 뭐 어떤 때는 뭐 좀 과하게 제가 표현을 해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예. 자, 다시 원래 질문 돌아가면 미국은 1년 동안 얼마나 손해를 입었나를 제가 쭉 자료를 찾아봤더니 중국과의 무역 전쟁 탓에 입은 손실액이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9조 원이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더군요. 근데 9조 원이면 우리 그 추경 예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GDP의 0.04%. 미국 GDP의 0.04%. 그만큼 미국이 그럼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무시해도 될 거고 미국 경제가 3% 그 큰 덩치가 예. 3%의 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모든 나쁜 숫자들을 지금 뭐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지금 가리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미국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나홀로 호황을 하면서 전 세계를 끌고 왔던 그 모습이 그대로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은 GDP의 0.04%의 손실밖에 입지 않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도 내상을 입어서 미국 내수가 가라앉고 있고 양국의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미국 언론들의 이 보도는 본질이 뭘까요? 요거 좀 해석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한 바퀴 돌겠습니다. 최고문님부터. 100% 저는 이제 증시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손실액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경기 둔화 때문에 예. 미국 증시가 가라앉는 요인이 된다. 가로앉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차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했는 이 뭐 품목이 뭐냐? 예. 그거를 자세히 보면 뭐 전방위로 한 게 아니고요. 에너지 기계료, 전기 기기 장치가 74%입니다. 그다음에 정밀 기계, 뭐 자동차 운송 수단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차세대의 핵심 이 뭐 기술을 발현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금 매긴 거예요. 네. 자세히 보시면 예. HS 분류를 보면 따라서 이거는 미래 기술에 대한 패권 패권이지. 전쟁이지 지금 무역 수지 갖고는 이거는 뭐 나타난 현상이고 안 그랬으면 작년에 3천억 적자난 게 그러니까 재작년에 3천억 적자난 게 작년에 4천억이 예. 됐는데 난리가 났었겠죠. 전쟁을 벌이고 있는 품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겟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다라는 말씀을 잠시 뒤에 뭐 얘기를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대영 교수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만 중국에는 시 황제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시진핑. 중국이 이제 집단 지도 체제 포기하고 3연임 제도 폐지했으니까 시진핑 주석 체제, 시 황제 체제는 향후 몇십 년 더 간다고 봐야 되는 거 맞죠? 중국 내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타격을 입고 시진핑 정권에 약간의 좀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질문을 지금 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앞으로 계속 독재 체제가 가겠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혹시 시진핑이 흔들리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실제로 시진핑
정권이 지난번에 삼중전회하고 이렇게 시진핑이 연임 제도에 대한 규정을 바꾸고 할 때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공고한 독재 체제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중국이 개헌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개헌을 하면서 거죠. 연임 제도를 없앴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우리로 따지면 이승만 대통령처럼 나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을게 이 개헌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예. 즉 헌법안에 말하자면 중국의 헌법안에 시진핑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자, 대단한 개헌해서 일이었죠. 예. 장기 집권 체제를 마련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시진핑의 이런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시진핑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린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예. 오히려 시진핑이 이런 사상 무장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리커창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이제 견제 세력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차세대 차세대에서 후발주자들. 차세대에서도 이렇게 지목을 안 한다든지 뭐 리커창에 대해서는 이번에 양회에서 위원 자리에서 좀 상무위원인데 전인대 위원 자리에서 정협위원회에서 내려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타나면서 네. 정권이 약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방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아마도 좀 길게 가겠죠. 원래 한 10년 정도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길게 갈 텐데 네. 그런데 공고하게 평생 해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이제 아닐 수도 있다. 쉽지 않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끼겠네요. 예, 예. 중국 내에서는 견조했지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공격에 대해서는 역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예. 그럼 반대로 미국으로 가면요. 한재필 교수님. 트럼프의 정치적 위상은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득을 예. 얻었나요? 트럼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제가 트위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자기 애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예. 항상 오바마 대통령이 못했던 건 자기는 했다. 북한에 대해서 누구도 이런 적 없지만 나는 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누구도 못했지만 나는 했다라는 거가 나 아니었으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놓은 걸 제가 미루어 보면 정치적인 행보일 수는 굉장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이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 그래도 중국이 G2인데요. 예.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뭐 나 회담장 나간 거 봤지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지금 저기네요. 트럼프 대통령 워딩만 놓고 보면 중국은 수십 년 동안 5천억 달러를 미국을 상대로 거저 먹다시피 했는데 이게 저 실제로 표현을 보면요. 날로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날로 먹었다. 도적질 해갔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내가 이거를 막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트럼프의 자화자찬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저 정치적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이죠. 이제 이게 전체 아까 무슨 전문가 말씀하셨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충분히 어필을 했던 거로 봅니다. 먹혔다. 예. 먹혔다. 자, 제가 2월달에 미국 DC에 가서 이제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때 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아니라 예.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도 중국에 관해서는 태클을 걸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하는 정책을 그대로 했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만큼 이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트럼프는 그 기류를 딱 타고 올라가서 자기가 나서서 내 공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지만 사실은 전문가적 시각으로 보면 굳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국의 수출 문제와 관세 문제, 무역 전쟁을 시비를 걸었을 것이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근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대두, 자동차, 무슨 기계 이런 재래 산업이 아니고 미국의 목적은 첨단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예봉을 꺾는 거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5천억 달러의 이제 우리가 미국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2,500억 정도를 지금 뭐 관세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5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나 계산도 안 돼요. 5천억 달러면 한 500조쯤 그래서 되나요? 우리 그 더 정도 되죠. 되겠네요. 예, 더 될 것 네. 같은데. 그 하여튼 달러로 예, 표현하겠습니다. 하여튼 5천억 달러. 아니 상상이 안 되는 돈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2천억 달러라고 그다음에 500억 달러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전체 이제 50% 되는데 사실 중국이 예. 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중국에 가는 것들은요
90%인 1,100억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 거예요. 그러면 요걸로만 보면은 미국이 완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나온 사항들은 사실 이런 숫자들은 이 큰 전쟁에 밑에서 흐르는 물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흐르는 큰 이 빙산의 밑은 뭡니까? 이거는 기술 패권 전쟁이고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서 쓰러지기 전에는 이거는 놓지 않을 겁니다. 예. 저 중국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사실 2000년대에 500대 기업에 12개 있는데 103개가 됐어요. 현재. 잠깐만요. 전 세계 500대 기업, 예. 500대 거대 기업으로 봤을 때 거기에 중국이 2000년대에 12개 있었거든요. 12개였는데 지금은 17년도 자료인데 이건 103개로 갔고요. 미국은 103개로 늘었다. 185개에서 134개로 줍니다. 아하. 거기다가 과학, 기술과학 이 경쟁의 인프라를 보면요. 예. 중국이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오히려 세계 3, 4위를 지금 중국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 원래는 뭐 41위, 27위 하던 거 3, 4위로 지금 올라가고 지금 미국 경제의 65%까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고 지금 평가가 받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벌어질 나머지 35%는 이건 첨단 산업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 마지막 싸움터가 정해져 있고요. 예. 지금 뭐 화웨이라든가 뭐 중신전자 뭐 이런 것들 사건들을 보시면요. 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은 대두 자동차 이게 아니라 네. 그러한 첨단 기술에서 붙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거는 요번에 무역 전쟁이 끝나는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이거는 지속된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 세계 경제에서 각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상식 차원에서 좀 전해드리죠. 미국은 1978년이나 2017년이나 뭐 1등입니다. 부동의 1등입니다. 오히려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넘볼 수 없는 부동의 1등이고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순위였는데 1978년도에는 순위에도 없던 중국이 2017년에는 일약 2등이 됐습니다. 그냥 2등이 아니고 1등을 넘보는 2등이 됐습니다. 자, 오대영 교수님, 네. 중국은 이제 회장 자리를 넘보는 부회장 자리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사실 그 뜻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밝혔죠. 이번에 대국굴기라고 하는 이제 예, 우리 예.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시진핑이 이렇게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2050년이라고 하는 신중국 건국 100주년 때까지 예. 자기가 이 사명을 선진국 중국을 만드는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2050년. 소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앞당겨졌대요. 아, 목표가. 그거를 이제 이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이 2050년까지는 세계적인 첨단 예. 산업의 선진국으로 중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앞당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 예. 근데 그럼- 거기에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흠집이 났죠. 왜냐하면 2030년도에 미국을 넘는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6%대 성장률은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 뒤로 밀렸어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예, 지금 예. 시진핑의 이 어떤 지위를 흔드는 그런 요소가 예. 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는 10대 첨단 산업에서 미국을 앞지르겠다고 했던 저 야심찬 계획이 어쨌든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휘청하면서 6.6%대로 경제 성장률이 주저앉으니까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어렵죠. 거죠. 그러면 근데- 네. 1차적으로 무역 전쟁 1년의 성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한판승이라고 해도 되나요? 한판승입니다. 한판승이다. 한판승이고 지금 예, 뭐 예. 저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의 이제 어떤 방향성을 바꿨냐면요. 양회라고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예. 회의지 않습니까? 그게 3월 초에 일어났는데 일단 중국 제조 2025를 아무도 발설을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한마디도 나옵니다. 얘기를 안 하는군요. 예, 언급이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지금 중국이 미국 전 세계 경제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얘기했어요. 요번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조금 어떤 뭐 자신감 상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작년보다는 굉장히 위세가 꺾인 그런 현상이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예. 예. 등소평이 남겼던 도강양회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견제에 좀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예. 힘을 좀 숨기고 있어야 된다. 예, 예. 자, 힘을 좀 숨겨야 되는데 너무 이빨을 일찍 꺼냈다가 된통 얻어맞으니까 그 얘기를 꺼냈던 중국의 교수가 뭐 숙청당했느니 뭐 저 해고됐느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어찌 됐든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 되고 있고 한국은 현재 슈퍼 주총 기관이기 때문에
현대차 주총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사회이사들 모두 선임이 됐습니다. 어제 삼성 저기도 신라 호텔도 전부 다 선임됐대요.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만 자 이제 이사회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주제로 좀 들어와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이른바 첨단 산업 중에 하나가 항공기 산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미국이 좀 무역 좀 망신 좀 당했죠. 아, 그렇죠. 이번에 뭐 그 추락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났으니까요. 보잉 737 맥스 8. 그거 우리가 저 미국 갈 때 타는 비행 기종 같은데 저거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요. 저 비행기요. 아니, B737이 굉장히 많아요. 예, 종류가 많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맥스 종류만 지금 사건이 났죠. 저 기종 중에 5대 중에 한 대는 중국의 항공사들이 구매했고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저 보잉 737 맥스 주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대요. 예. 저기 지금 보니까 그게 그럼 뭐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요구했던 여러 가지 중에 예. 이제 뭐 우리 최 고문님 얘기하신 대로 첨단 산업이 대상이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 들어간 거는 뭐 대두부터 뭐 소고기 그리고 뭐 가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저 비행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항공사들이 그 여행사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살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미국이 요구했던 거가 좀 앞으로 주춤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엔 기종을 바꾸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니 희한한 게요. 예, 예.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 만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달나라 보내잖아요. 예. 그죠? 우주선 만들어서 쏘 올리는 나라고 전투기 초음속 전투기 만드는 나라인데 희한하게 여객기는 없어요. 중국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런 최첨단의 군사 기술을 상품화하는 상용화해서. 그래서 민간 예. 소비재화하는 기술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러니까 미국이 무서운 게 전투기를 잘 만드는 것도 전투기지만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 여객기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먹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보잉 같은 경우에 737 맥스는 20%를 중국이 산대요. 맞습니다. 예. 그 표지 한번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남방항공 16대, 34대 추가 주문, 동남방항공 13대, 에어차이나 야 진짜 큰 손인데. 근데 문제는 저게 저 떨어진다 그러니까 올스톱 된 거 아닙니까? 사실 핑계인 것 같고요. 다른 거로 핑계예요, 바뀔 수도 이거? 있는데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이 화해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지를 만들어서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견제를 하려고만 하면 네. 우리도 대응할 수 있다는 카드를 만들자는 그냥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안 산다 하면은 이 보복당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있죠. 안전 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핑계 대고 그러면 우리 못 사겠는데 이런 식으로 카드가 생겼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근데 이러고서 중국이 한 대 또 두들겨 맞았어요. 뭐로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이 미국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데요. 네. 100만 톤, 무려 454톤이 검역이 수입 통관이 안 됐어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미중 간에 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위가 너무 커서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돼지고기가 100만 톤이면은 도대체 몇 인분입니까 100만 이게? 파운드니까 454톤 들어왔는데 예. 이거를 열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돼지 열병이 있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예. 있어서 수입이 안 된다고 그러고 퇴짜를 놨어요. 그것도 핑계죠. 따지고 핑계죠. 보면. 핑계는 왜 핑계냐면 2018년도 8월 달에 돼지 열병이 있고 그때 100만두 뭐 신문에서 보실 거예요. 예. 중국에 100만두 돼지를 도살을 했느니 살처분하잖아요. 살처분했었어요. 예.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 니네 안 사? 그래 그러면은 예. 니네 지금 항구에 들어와 있는 거 다 빠꾸시킨 거예요. 이게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구제역 사건 나오고 그러면 왜 살아있는 돼지 판묻는 살처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마리 단위, 1000마리 단위 그렇죠. 이렇게 해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는데 중국은 100만 마리를 그냥 갖다 묻어버리더군요. 참혹하죠. 예. 그래서 이제 B737 맥스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2차례 났어요. 인도네시아하고 이디오피아에서. 근데 예. 사고의 원인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근데 중국이 뭐 안 산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론에 나온 네, 거고 네. 운항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길 쫓아서 불란서, 뭐 독일, 그다음에 영국들이 동참을 했거든요. 네. 이거를 흐름을 만들었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미국이 붕괴를 한 거죠. 지금 예. 트럼프는 트위터에 무짐작에 좋은 비행기다 타다 예. 안전하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빵 치니까 그래
이거 돼지고기 한번 조사해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대국들이 이렇게 치졸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한 톨도 지금 안 지려고 뭐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파생된 싸움이 여기저기서 전선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미중 무역 전쟁이 1년 지나서 모든 전문가들이 1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말씀드리는 순간에 또 삼성바이오도 국민연금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됐다라는 속보 전해드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1년 안 간다 그랬는데 결국 1년 넘겼습니다, 한 교수님. 네네. 언론의 보도만 미국과 중국의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4월 달에는 타결될 거다라는 얘기와 함께 6월까지 갈 거다 엇갈리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저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 언론 보도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보고 계시는데 네네. 어느 쪽 말이 맞나요? 4월 말 협상 타결이 맞습니까? 6월이 맞습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이제 6월 쪽으로 굉장히 조금 무게가 실리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예. 뭔가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게 예. 뭐 다음 주 25일인가 이때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에게 보내서 협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해결을 위한 협상이냐 아니면 또 심겨루기냐라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느낌 보면 뭐 회담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아직 뭔가 좀 중국한테 힘을 좀 보여주기 위한 입장이 실질적인 어떤 타결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뒤로 가는 건 이제 뭐 G20 정상회담 할 때 그때 조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근데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좀 상당 부분 이렇게 중국과 좀 해결을 하고 네. 요걸 들고 G20에 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실무 협상에서 어느 예, 정도 얼개를 그래서- 만들어 놓고 네네. 예. 안 그러고 또 다시 G20 가면 계속해서 또 뭐 독일부터 뭐 얘기만 계속 들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기가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 말씀이 더 논리적으로 들리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단판지어서 내가 해결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지만 이번에 하노이에서 깨졌잖아요. 깨졌죠, 예. 김정은과 함께 단판을 지어서 전 세계다 짠 하고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역 전쟁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결렬되면은 어려울 수 있겠죠.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하려고 하겠죠. 네네. 6월 G20면 오사카에서 열리는 네, G20 회사 예.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갈 것이다. 근데 중국 예. 친구한테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17년 4월 달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회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렬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그때 혹시 기억나시면은 트럼프가 딴청 피는 장면이 한 번 잡혔는데 그때 그걸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뭐라 그랬었죠? 시리아에 미사일 쐈었잖아요. 그 회담하는 맞아요, 중간에.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거를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뭐 이 미국 북미 간의 이런 것까지 지금 쌓여갖고 무슨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4월 달에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6월 달에도 G20 여럿이 만나는 데서 무슨 이거를 협상해서 뭐 결말을 내는 자기네들의 그런 소위 말하는 포커스 이 카메라 바를 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상반기 넘어간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중국 경제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지금 2월 달 보면은 수출이 작년보다 20%가 낮아져요. 예. 그다음에 생산성도 뭐 17년에 최저고 실업률은 0.4%고 그다음에 가장 걱정하는 디폴트 네. 이제 부채를 채무 불이행 규모가 160억 달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도 국가 부채, 개인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방- 기업 부채가 제일 기업 큽니다. 부채가 근데 크다. 이게 작년 대비 4배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큰 액수가 상반기에 상환 만기가 도래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트럼프라면 기다립니다. 더 몰아칠 거다. 저 뭐 경제가 저렇게 거꾸로 가면은 일단 먼저 전화를 할 사람은 시진핑이라 그렇다. 이거죠. 그럼 이 대목에서 저 중국 전문가이신 오대훈 교수님 의견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거를 고통지수. 제도적인 구조로 보면 중국은
지금 최고문님 말씀대로 고통 지수가 높아져 가고 있고 이것이 점점 더 피부로는 지금까지 안 느껴졌다 하더라도 지금 4, 4분기부터 해서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미국은 거시 경제 여건이 너무 탄탄하고요. 그래서 좀 더 버틸 수 있고 옛날에 루즈벨트 때나 이럴 때 보호무역주의 때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바로 이거 풀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요. 미국은 버틸 여력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 사격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멕시코라든지 다른 데하고 통상 협상은 이미 다 끝내놨어요. 끝났고. 근데 중국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예. 중국만 가지고 트레이드 조정을 하는 데서는 훨씬 더 미국이 가진 카드가 집중도가 세고 카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언론의 전망치를 보면은 4월 타결설, 6월 타결설이 그래서 더 많군요. 예, 예. 희망 희망이죠. 섞인 희망 섞인 전망인 거고 미국 언론들은 상반기 넘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버틸 여력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예. 아, 전문가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니까 뭐 미국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만마디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거 좀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엔 중국도 보면 벼랑 끝 전술이고요. 네.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아직 튼튼하니까 여기도 벼랑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둘이 타결한다는 거는 이제 보면 어려워 보이긴 한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제가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뭐가 유리하겠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제 이게 아주 뭐 이렇게 좀 상반기 내에 타결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너무 또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냐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쇼를 한번 할 필요는 있긴 하고. 그런데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하나 드릴게요. 네. 미국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중국 국채를 사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미국 국채 사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미국이 이긴다는 뜻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네요. 심플해요. 예. 근데 시장 참여자들한테 채권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걸 사겠느냐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이기는 편걸 사야 이게 적어내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판단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중국 국민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개월 동안 중국 내에서 정부에서는 안 썼어요. 예. 미국 국채 보유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중국이. 네. 그래서 예. 그렇다면 그럼 중국인들이 정작 싸우고 있는 자기 나라 채권을 안 사고 싸움의 상대방인 미국 거를 사고 있다. 더 안전화되는 거죠. 더 안전하다고 본다. 위기로 갈 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도 좀 있는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서 또 쉽게 이 싸움에서 우리 항복했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게 이게 그냥 단순한 무역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일대일로라든지 예.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 같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성장 이 정책인데 이걸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싶은데 미국은 그럴 뜻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길게 보면 중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하더군요. 5천 년 역사로 봤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서양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뒤처진 거는 짧게는 100년, 길어야 200년이다. 200년. 나머지 4,800년은 우리가 앞섰었다. 이제 드디어 앞설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5천 년 역사에서 딱 200년만 된 거고 자꾸 기술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데 5천 년 전에 우리 기술 다 니들이 도둑질 해갔다라고 그 얘기 많이 하더군요. 예, 중국은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잠재적으로 네. 있죠 그런 그렇게 인식들이. 교육하고요. 그렇게 네. 교육받죠 그렇게 중국 교육을 사람들이. 예. 중국 정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 좀 여쭤볼 예. 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중국 전문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시진핑이 계속 이렇게 버티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국가 경제 미래에 대한 걸 지키겠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시진핑도 자기 이제 정치 입장이 좋지 않거든요. 예. 계속해서 각을 세우는 것만이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어떻게 좀 양보하고 어떻게든 좀 타협을 해서 미국의 도움하에서 조금 발전을 꾀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아 흥미로운 질문 해주시네요. 예. 예. 자 이거 북한의 김정은도 이 질문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거 미국하고 계속 각을 세우면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양보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시진핑의 향후 선택지 전망 좀 해보죠. 오대영 교수님부터. 예, 실제 중국의 식자들 그리고 여론을 지도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G2가 아니다. 우리는 감히 미국하고 지금 비길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닌데 그동안 너무 나댔다. 예. 지금 우리 지금 수준을 자각하고 사실 이제 내실을 다질 때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놔요. 한신의 가랭이 예, 전법으로 가는 겁니까? 잘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고사들이 중국이 그런 목소리가 지금 있군요. 그럼요. 예, 일단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가랭이 사이를 지나가자. 예. 오, 예, 그렇게 예.
노골적으로 그렇게까지 자존심 상하는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또. 지금 한 수 접고 예를 들어 중국 제조 2025 한마디도 안 나왔고 이번 양회 예. 때요. 1대1로 정책에 대해서도 좀 숙이는 그런 그러고 자세들 보니, 보이는 것이 예, 그런 예. 거죠. 전체적인 중국의 기류를 놓고 보면 굴기, 1등, 미국을 제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쏙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예.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싸움할 때는 패거리를 또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예. 오늘 큰 싸움이다. 와 이제 그거 하는데 예. 21일부터 지금 유럽 방문 중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 예. 편먹으러 가는군요. 편먹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예, 요번에 예. 가면 뭐 이태리 뭐 등등 이제 모로코 이런 데를 가는데 출발하면서 나온 이 성명서가 참 재밌어요. 뭐라 하냐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정이란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서로가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다. 이 중국 분들이 저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유럽에 갔고 특히 이제 이태리 가서는 지금 감사하다는 얘기가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화해에 쓰지 말라는데 또 앞장서줬고 이태리가. 그다음에 뭐 이번에 이그 747인가요? 그거 사는데도 예. 동참을 해줬고 등등.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은 저자세를 하면서 자기 친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리를 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 목표는 EU하고 일본하고를 친구로.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죠. 옛날에 우리 1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이 삼각연합, 삼국연합, 삼각편대. 그래서 중국, 러시아, 독일이 합치면 네.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미국하고 견줄 수 있다. 예. 그런 음모론들이 뭐 예. 지금 뭐 이 솔솔 나오는 거로 봐서는 어떤 다른 대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인 둘 사이에서 껴있는 한국 경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렴풋하나마 그림이 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보죠.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있었던 자동차 공장들 구조조정하고 문 닫는다 그래서 좀 불안한데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중국에서 안 팔리는 겁니까? 현대차 지금 공장 가동률이 70%는 돼야 되는데 예. 40% 수준이에요. 어이구. 그게 반토막이에요? 예, 그래서 반토막 났죠. 사드 때까지 너무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2015년 이럴 때 이미 투자를 결정해가지고 확장을 해놨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이 하나가 크고 글로벌 경제로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바뀌는 트렌드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공장은 이번에 문을 베이징 닫고, 1공장. 예. 예. 그다음에 기아로 들어갔던 자동차 공장은 전기차 라인으로 바꾼다. 이런 예.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럼 아예 현대차는 내연기관차는 중국 시장에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줄여가면서 전기차 시장에 다시 전기차 발을 시장으로 넣고 돌려가야 된다. 예. 중국으로 가야 된다. 예, 예. 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하고 한 개의 섹터로 엮어가지고 예. 새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 잘 잡은 겁니까, 최 고문님? 저 현대차의 움직임은 한국의 경제 연구소들도 연구 대상이죠. 그럼요. 그럼 중국 시장에서의 저 현대차의 저 변신은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그럼요. 하십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라 그러니까 수소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수소차는요, 사실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전기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를 앞에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수소차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앞으로의 어떤 수소 경제까지도 생각한 그러한 계획 아래서 지금 말씀드린 현대 자동차의 변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에서는 수소 전기차를 한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 공장에서는 전기차로 라인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전기차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플랫폼을 쌓아놔야 그다음에 수소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수소 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대대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데 네. 중국은 아직은 그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수소 생산에 대한 인프라가 안 갖춰졌으니까 그러나 전기차로의 전환은 매우 전환하는 빠르게 거죠. 되고 예, 있다. 그거는 탑이죠 글로벌로. 예, 맞습니다. 중국 시장이 넘버 원이죠. 자동차 시장도 이제 숫자로- 미국이 아니고. 그럼요. 지금 인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인도죠. 전 세계 인구의 중국이 4분의 1위고 1이니까. 지금 인도가 3위인데 일본을 제치고 예.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인도가 그럼 그 부상하죠. 거대한 시장이 이제는 전기차 시장으로 확 가는 겁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삼성 얘기도 좀 해보죠. 한재필 교수님. 네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서 순식간에 1%대로 빠졌다. 이거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글쎄요,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온 곡은 그렇으니까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중국에서는 안 팔린다며요, 아예 이제. 뭐 사실은 뭐 비슷한 성능의 화웨이도 있고 중국 제품들 괜찮은 것도 있으니까 뭐 굳이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자동차나 휴대전화, 스마트폰이나 이제는 중국산의 이 가격 경쟁력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군요. 이게 가격 우리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술로도 사실은 이제 중국이 옛날엔 전 세계 공장에서 모든 뭐 5만 제품은 전부 다 메이드 인 그죠 차이나였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시장에 커지면서 사실은 느낌이 메이드 포 차이나가 된 느낌이란 말이죠. 그만큼 예. 기술도 올라가고 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 좀 많이 다니신 분들이 요즘 가보셔서 뭐 참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가보실 때보다 지금 가보면 뭐 대단하거든요, 예, 사실이요. 예. 이제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이 친구들이 꼭 삼성전자라고 하는 브랜드 때문에 자기 지갑을 열 정도가 됐느냐는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뭐 얘기가 나오죠. 상당히 떨어졌어요. 예, 예, 20%는 예. 사실은 맞은 얘기. 아니 저도 어디 아유, 기사 좀 나온 걸 너무한데. 보고서는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뭐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포화된 뭐 되고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거긴 거지도 구걸할 때 QR 코드로 지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거지도 동량을 받을 때 현금을 안 받고 QR 코드를 네, 받는 그렇기 때문에 간편 거긴- 결제로 받는답니다. 포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싫어하죠? 더, 예, 싫어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거기 포장마차 가서 돈 주면은요 이렇게 쳐다봐요. 포장마차에서도 예, 노점상도 네. 그러니까 거기는 더 이상 선택과 집중을 할 곳이 아니라고 삼성전자는 뭐 생각을 하고 네, 거기서 그거를 뚫으려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마케팅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줄여서 지금 인도로 가자는 거죠. 인도로 예, 간다. 그러니까 그러한 굉장히 우리가 작고 빠른 물고기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예. 왔기 때문에 그 특성을 좀 살려서 가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받던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으로 확 방향을 선회하는 거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세안 너무나 좋은 시장. 예, 이미 글로 가고 있고. 네. 예. 두 분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이 부분은 예.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가치사슬 우리가 중간재 수출하고 중국에 뭐 그렇죠. 중국이 미국에 최종재 수출하는 예. 조립 공장하는 이게 완전히 깨진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연결고리가 이제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변화하는 인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렇게 예. 다변화하는 게 좀 가속화되고 있고 이게 좋은 선택인 거로 보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싸우니까 예. 모든 나라가 지금 양자 선택의 기로에 쓰는 이제 이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화해의 같은 거 쓰지 마, 써. 그렇죠. 네, 예, 이제 예. 이게 굉장히 더 많아질 거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합하면 37%예요, 우리 수치를. 그러면 양자 선택의 기로에서 뭐 정치는 어디, 뭐 경제는 어디 이 논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아세안이라든가 인도 이 다변화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우리 이 생존에 걸린 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다변화하고 뭐 활로를 찾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출 통계를 봤더니 넉 달째 마이너스더군요. 마이너스입니다. 뭐 이제 중국에 대한 게 쭉 떨어졌고요. 이 사실은 추세는 우리가 피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상당히 가지 않겠는가라는 거다. 생각이 좀 있고요. 예, 예. 이제 하나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제 수출 시장 다변화하고 해서 또 이제 너무 중국에 붙어 있는 어떤 경제적인 입장을 좀 견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또 맞긴 한데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럼 띄어야 될 무역의 사조는 뭐냐 좀 고민을 해봅니다. 네, 뭡니까? 이제 미국들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보호무역주의로 가야 될 거냐? 사실은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아니고 자유무역주의면은 뭐 국가 분업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중간점을 만들어도 그게 무역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저기 그 서구 열강들 미국과 중국이 시작한 이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주의를 조금 계속 좀 향해서 나가는 나라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아유 옳으신 말씀이죠. 보호무역 뭐 자력갱생은 북한이 잘하고 있으니까 자력갱생은 북한한테 맞추고 우리는 자유무역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해서 작은 물가에서 살 길을 찾아서 막 맞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죠. 자,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우리의 활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 분 전문가들 의견. 미중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이 되는 시점이 되면 자리 한번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한재필 교수님, 오대원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가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병원부터 뒤져보겠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찰과 보건소 직원은 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 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병원에서 일한 간호조무사의 증언을 통해 이 사장이 2016년 한 달에 최소 2차례 방문해 비밀리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성형외과 측이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의약품 관리대장까지 조작해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은 마취 효과가 빠르지만 중독성도 커 마약류관리법 규제 대상입니다. 어제 호텔신라 주주총회에 예정대로 참석했던 이부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다리 화상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증상에 대한 수술 치료를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병원 역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보건소와 함께 해당 성형외과의 진료기록부와 의약품 관리대장을 확인해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참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 민망한 게 자꾸 일어나면 맨 마약 무슨 마약 글쎄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무슨 뭐 마약 사건만 있는 것처럼 돼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관심사니까 예. 좀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프로포폴이 뭔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워낙 유명한 약이니까. 예. 먼저 이부진 사장의 그 해명을 들어봤더니 불법 투약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틀 전에 그 뉴스타파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 보도가 됐죠. 그런데 출처는 그 H 성형외과에 그 근무했다고 하는 간호조무사예요. 네, 2016년이래요. 또 예, 시점도.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예. 하는데 그 간호조무사의 제보가 지금 그를 근거로 해서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저 얘기는 한 달에 최소 2차례 정도 와서 네.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 투약 받았다. 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관련 진료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하얀 글씨가 있는 저 프로폴폴을 투약을 했을 때는 진료 기록부에 환자 진료 기록부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약품 관리 대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네. 근데 간호조무사의 제보에 의하면 그런 게 허위로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측의 해명은 그 H 성형외과에 2016년에 그 치료를 받으러 다닌 사실은 있다라고 자, 했습니다. 병원 간 거는 인정한 거예요. 자, 예. 두 번째. 병원에 간 거는 뭐 화상하고 눈꺼풀 처짐 수술 때문에 예, 그러고요. 예. 다만 그 끝에 한 얘기는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라는 없다. 거예요. 그러면은 프로폴폴을 그러니까 앞서 있는 저 흉터 치료하고 안검하수 수술을 해서 뭐 이후에 뭐 뒤에 뒤 치료를 위해서도 프로폴폴이 그러면 투약이 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다만 네.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투약이 없었다라는 거하고 불법 투약이 없었다라 그러면은 투약은 맞는데 불법은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프로폴폴을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거는 적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경하고 이럴 때 예. 저거는 수면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할 때 프로포폴을 맞으면은 깜빡 잠이 들지만 깨고 나면은 기억이 없죠. 예. 그리고 마치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개운하니까 치료 목적으로 하는 프로포폴은 합법이지만 예. 그 일일이 다 적게 돼 있죠. 왜 투약을 그렇죠. 했는지를. 왜냐하면 이건 마약류니까. 근데 이전에 그 몇몇 연예인들이 예. 관련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판결문을 보면 그때 연예인들이 항변한 거는 내가 시술을 받느냐고 이 투약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판결문에 보면 그 시술들이 너무 잦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은 프로폴폴 투약을 위한 시술은 이제
뭐 겉에 드러난 그 이유에 불과하다 뭐 이런 취지 판결도 예. 있거든요. 이거 제가 경험이 없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검 하수 시술은 쉽게 말해서 쌍꺼풀 수술이죠. 이게 눈곱 쳐지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쌍꺼풀 수술, 예. 쌍수라고 하는 쌍수 수술이 마취하고 합니까?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마취하고서는 하는 거지 의식 없는 프로포폴 맞고 꼴딱 잠드는 수술합니까? 아니 성형외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마취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프로포폴을 해서 수술은 아니지만 예, 예. 시술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제 상식으로 근데 그렇다 예, 상식적 하더라도 질문입니다. 그냥 예, 코 예. 수술이나 어떤 대형 성형 수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 개념으로 해야 되니까 프로포폴을 맞고 잠드는 사이에 시술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쌍꺼풀 수술하는데 굳이 프로포폴을 투약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상식적 질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는 드는 의문은 그러면은 한두 번이어야 되잖아요. 이 시술할 그렇죠. 때나 예, 예. 수술할 때에 쌍꺼풀 수술을 뭐 한 한 달에 두세 두 번씩 하는 건 번이거나 아니잖아요.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하여간 조무사 이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최소 2차례. 네. 그거는 이 수술 뭐 아니면 그 후에 후속 조치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간호조무사의 주장이니까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죠. 예, 이게 뭐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변호사시니까 경찰이 이제 내사를 한다는데 경찰은 뭘 조사하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내사를 위해서 어제 이 H 성형외과에 그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현장 조사. 예, 그래서 네. 서울경찰청 광수대하고 강남경찰서 그리고 보건소가 이런 또 의약품 관리 대장을 네. 관리할 권한이 있으니까 세 군데에서 나갔는데 지금 원장을 만나지를 못했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연 이틀째 경찰이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병원 측에다가 이 진료 기록부나 관리대장, 이 의약품 관리대장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해요. 네.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안 주죠. 이 안에는 뭐 진료 기록부나 관리대장 안에는 각 환자들의 또 손님들의 개인 정보가 다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의 제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지 가능한 영장이 거죠. 있어야 되는 근데 거죠. 영장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나와야 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그 뭐 매체에서 제보했다고 하는 최초 제보자를 접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이 그 최초 제보자가 누군지를 밝혔을까요? 그 매체에서도 그것도 좀 그러게요. 의문이고요. 예. 요새 경찰 바쁜데 안 그래도 바쁜데 버닝썬 사건 하느라고. 그렇죠. 예. 광수대가 또 광수대 들어왔어요. 전 인력이 지금 거기에다 투입돼 있다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수사 단계가 아니라 내사 착수죠. 예, 내사에서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입건이 되면서 입건이 정식 돼야 수사가 되고. 됩니다. 예. 근데 성형외과 장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장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현재로서는 그 전직 간호조무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예, 예. 그런 단계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루어 뭐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마약 얘기네 이게 또. 예. 이번에 유시민 조카의 마약 사범 이 얘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 그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의 누나가 유시춘 씨라고 이분도 친누나죠? 예, 친누나죠. 예.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동생만큼은 아니어도 예, 근데 그 얼굴 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두 분이. 예. 그래 2018년 9월에 저분이 EBS 이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맞아요. 예. EBS에는 사장이 있고 이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아니라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아들, 유시친 EBS 이사장의 아들이 2018년 7월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법정 구속됐죠. 예, 법정 구속이 되고요. 그럼 그러니까 현재도 감옥에 있습니까? 지금 2018년 7월이니까 지금 감옥에 구속돼 있겠네요. 있어요. 3년이니까. 예.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또 유죄가 확정이 됐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실형을 살고 있는데 그 혐의가 뭐냐면 2017년 10월, 11월 경에 스페인으로부터 대마를 우편물로 받습니다. 국제 우편으로 대마를 수입해서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수법이잖아요. 수법인데 그거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예, 징역에 살리는 예. 큰 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유시춘 이사장은 내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
네. 예,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무슨 모략에 빠져서 예. 이 함정에 빠졌다 내 아들은 이렇게 예, 주장하고 예, 있더군요. 예. 근데 뭐 그 대법원에서까지 하여간 유죄는 확정이 좋아요, 됐습니다. 예, 좋아요. 대법원에서 예. 이제 확정 판결이 됐으니까 결백하냐 아니냐는 그거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닌 거고. 그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EBS 이사장으로 임명될 때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EBS 이사장으로 임명될 때 주무 부처는 방통위죠. 그렇죠. 예. 방통위에서 검증을 안 했느냐? 근데 아니 사실 성인이 된 아들도 검증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죄를 그러면 부모가 그것 때문에 이런 EBS 이사장직을 맡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있죠. 그런데 예. 다른 것보다도 교육방송의 이사장이면 저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 대목은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군요. 예. 연좌제가 폐지된 마당에 아들이 마약 사범이거나 말거나 엄마가 EBS 이사장 자리를 맡는지 안 맡는지 왜 그 자격에 대한 검증에서 아들 문제를 거론하느냐도 법적으로는 논리적이지만 예. EBS는 교육방송이고 교육방송은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아이 교육을 그렇게 해서 마약 사범이 된 아들이 된 엄마로서 EBS 이사장이 도덕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렇죠. 예. 이것도 뭐 얘기는 될 수도 있겠군요. 예,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정무적으로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뭔가 좀 꺼림칙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2018년 7월에 그 이제 아들 신 씨가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그 한 2개월 후쯤에 임명이 됐는데 네. 그때 그럼 이게 왜 좀 공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공개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도 한 줄이 안 나왔고요. 경찰, 검찰, 그 법원 단계에서 어떠한 보도 자료도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그렇죠?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라는 점하고 그 조카의 마약 혐의 징역형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글쎄 저는 유시민 그 이사장의 조카 신분만 있었다 그러면 이게 만약 보도된다 그러면 저도 그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유시민 예. 이사장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그리고 뭐 조카까지 얘기 나올 건 아닌데. 예. 근데 EBS 이사장의 아들이 그것도 임명 과정 안에서 네. 예, 때 그런 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그렇게 실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다 떠나서 본인이 좀 거취를 예. 엄마로서 나는 내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 공인 EBS 이사장이라고 하면은 좀 본인이 거취를 정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예. 근데 엄마는 내 아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그 뒤집을 수 있으려면 소위 좀 재심 청구가 그게 남아 있는 절차예요. 법적으로. 재심은 남아 있다. 근데 재심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 아들을 이렇게 수렁에 빠뜨린 범인, 그러니까 내 아들의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그 스페인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국제 우편물이 예. 주소는 저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모 씨의 그 사무실 주소였어요. 네네. 그런데 수취인이 그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별명을 쓴 거예요. 보리로 돼 있더군요. 예, 근데 수취인이. 그 보리라는 게 그 아들의 별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경찰에서 이 보리가 누군가 찾아보니까 아들이었던 거예요. 신모 예, 씨였던 예. 거예요. 그래서 그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났어요. 우편물에 있는 그 수취인의 이름과 이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과는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된다 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2심에서는 어떤 논리로 이게 뒤집혀서 유죄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 그 정도로도 입증의 또 하나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2015년 8월에 또 무죄가 나온 또 대마초 관련된 그 기소 사실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이분이. 그래서 예. 2015년 8월에 무죄가 났을 때는 이건 이제 그 유통 쪽이었는데 모발 검사에서 대마초 흡연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네. 2015년에는. 그렇지만 이 2018년에 나왔던 2017년 이 범죄 사실에서는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2심에서는 2015년 그때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근거로 해서 지금 유죄가 나왔는데 네. 예, 지금 저 어머니인 유시춘 이사장은 모발 검사에서도 이번에는 음성이 나왔다. 네. 뭐 이런 취지고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주장은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야 되는 모발 검사, 피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정황 증거로만 구속이 됐고 유죄 판결이 나서 지금 복역 중이다. 그래서 이제 결백하다 이런 주장이군요. 자, 뭐 그거야 본인들이 어떤 새로운 그거를 증거를 캐내서 법적으로 다투는 건 둘째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뭐 유시민 조카다,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적격성 여부, 검증 문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뭐 그 이제 이 사회에서 뭐 이런 문제를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은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거보다는 글쎄 이제 국민들이 보셨을 때 우리나라 이렇게 마약류가 많이 퍼져 있다는 생각도 들 거고 또 하나는 EBS 정도면 좀 본인이 결단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왜 유독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마약 사건이 많았죠? 한국이 이렇게 마약류가 흔한 나라가 됐습니까? 뭐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뭐 소위 말하는 히로뽕이라든가 뭐 코카인 이런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버닝썬 같은 경우에도 물뽕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해외에 이 저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면서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마약류에 있어서는 또 한번 좀 기획 수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 흔하다는 프로포폴도 마약 엄격히 말하면 마약이잖아요. 네,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되고 자꾸 저렇게 이게 불법적으로 이게 나돌아다니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국회로 한번 가보죠. 예. 국회 윤리특위에서 5.18 망언자들 뭐 징계한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자문위로 넘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8명을 자문위로 넘겼는데 뭐 대표적인 거를 지금 기억하시는 거는 민주당의 이제는 무소속이네요. 손혜원 의원 네. 그리고 서영교 예, 의원도 서영교 대고 의원이 있고. 재판 관여 문제, 그다음에 한국당의 경우에는 5.18 관련해 갖고 그렇죠. 이성룡, 김진태, 김순례 김순례 의원 의원까지. 세 명에 대한 이제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게 좋을지 자문위에서 협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자문위원회로 넘긴 거예요. 넘겼는데 근데 이 자문위라는 거는 국회법을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윤리특위 안에 이 자문위가 있어요. 총 몇 명이에요, 자문위원회가? 8명입니다. 8명. 위원장 포함 8명입니다. 그래서 법에 아예 여당하고 야당의 그 교섭단체 뭐 추천인데, 그러니까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그 위원수가 동수해야 돼요. 그래서 4-3-1이네요. 예, 민주당이 4명, 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 1명이니까 8명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예. 그런데 예. 거기서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그냥 통째로 다 사퇴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 그 추천 자문위원이 3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분이 홍성걸 교수님, 교수예요. 예, 저분이 이제 그 자문위원들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문위원 중에 호선이 되는데 위원장을, 그러니까 제일 연장자니까 당연히 저분으로 호선이 될 줄 알았는데 네. 그 자문위 전체 회의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다른 장훈열 변호사라는 분을 위원으로 그 전격 교체해서 들여보낸 그래서 거예요. 그분이 장훈열 변호사가 위원장이 됐죠. 이분이 제일 연장자인 거예요. 홍성걸 예. 교수보다 나이가 위였던 거예요. 연장자락 하면 나이 순으로 하자 그런 뜻이었어요? 그게 국회법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하는데 그 위원장이 없을 때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 순으로 한다.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해가 안 이전까지 되긴 아마 합니다만은 좋습니다. 관행대로 그렇게 좋습니다. 했나 예. 봅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장훈열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그 이후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린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회의를 해보면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회의 결론, 진행들이 예, 달라지죠. 안건을 어떻게 올릴 건지서부터. 그렇죠. 예. 위원장이 중요하죠. 예, 막 격렬하게 논의될 때 갑자기 휴정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네. 이게 뭐 판도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당 추천 3위는 우선은 민주당이 위원장 그 표현이 이제 자리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네. 곧자 쓰죠. 위원장 자리를 갖기 위해서 장훈열 변호사를 전격적으로 위원으로 들여보냈고 예. 뭐 그런 거하고 또 하나가 이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래요. 2005년에 5.18 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답니다. 잠깐만요. 요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까 봐 좀 정확히 좀 해야 되는데 5.18 광주 묘역에 가면은 5.18 그 유공자 명단이 쫙 적혀 있잖아요. 예, 예. 이건 보훈처에서 공개하네 마냐고 별개의 문제로 명단만 있죠. 아예 그냥 비석에 새겨져 있잖아요. 예, 예. 명단만 쫙. 예, 예. 거기에 장훈열이라고 이름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유공자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장훈열 변호사는 노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장훈열이 당신이냐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자문위원회 장훈열과 그 5.18 묘역에 있는 장훈열과 그 동맹인일 동맹인이야?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그 5.18 유공자이냐라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로 노 코멘트란 얘기는 맞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선임이 된 위원장이 5.18 유공자임이 확인됐다면 예. 윤리위원회에서 굳이 한국당이 저렇게 비토를 하고 사퇴를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이 자문위는 뭐라 그럴까 그 정치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죠. 아하. 예, 그리고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5.18 유공자에 대해서 뭐 무슨 괴물 집단이라든가 뭐 이런 그 폄훼하는 발언을 한 의원들을 징계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뭐 아주 직접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관계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자면 5.18 유공자 문제 있다. 5.18 유공자들 중에 북한군 껴있다. 5.18 유공자들이 세금 먹는 괴물됐다. 이런 망언을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윤리위에 징계가 됐는데 그거를 징계하느니 마느니를 결정해야 될 자문위원장이 5.18 유공자야. 예,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한국당이 반발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자문위원 3인. 하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퇴를 한 거는 뭐 이 사퇴하면 그 자체로 아마 사퇴 효력은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이 자문위를 구성을 하려면 한국당에서 3인을 또 추천을 받아서 자문위부터 꾸려야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군요. 내년 4월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내년 4월까지. 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5.18 망원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는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나요? 저의 예측은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이 그렇게 이제 전망하시면 국민들도 별로 기대하실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좋습니다. 국회가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매우 시끄럽게 되고 있고 선거법 문제 때문에 또 좀 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여기까지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이걸 썬 학장 사건이라고 신조어가 생겼답니다.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 남기지 말라 지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조직에 명운을 걸었답니다. 근데 아무리 대통령 지시라도 무작스럽게 때려잡을 수는 없을 거고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김학의 사건은 특수 강간이래야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고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 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남은 건 현재 사건인 버닝썬. 근데 관련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적 의혹과 국민감정법을 들이대고 있지만 법원은 실정법 그대로입니다. 시류 따라 정무적 판단을 했던 지난 사법부가 어찌 됐는지 몸으로 겪은 판사들은 오로지 법대로만을 고집할 겁니다. 국민적 의혹 남기지 말라로 따지면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드루킹 이런 사건들은 국민적 의혹이 과연 안 남았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썬 학장 사건 진실 가려봅시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법대로, 동일잣대로 여야 가리지 말고 국민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 타겟은 황교안과 조선일보였구나라는 정치적 해석과 억측 난무할 겁니다.
전 결과가 그리 될까 그게 걱정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